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들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오른 오후.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진숭그룹의 초고층 본사 건물, 최상층 컨퍼런스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건축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 바로 진숭그룹의 향후 50년을 상징할 밀레니엄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 당선작이 발표되는 순간이었다. 수조 원이 걸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는 단 두 곳. 국내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한울건축과 신진이지만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아틀리에 S였다. 모두가 당연히 거대 기업인 한울건축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다. 아틀리에 S는 설립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대표를 포함해 직원이 단 5명뿐인 작은 설계 사무소에 불과했다. 진숭그룹의 기획조정실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진숭그룹의 미래를 열어갈 밀레니엄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는 아틀리에 S입니다. 순간 컨퍼런스룸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한울건축의 대표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다른 이들은 경악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단상 아래 한 곳을 쏘아보았다. 그 시선들의 중심에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옅은 베이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쏟아지는 시선에도 미동조차 없었다. 길게 내려온 속눈썹 아래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주변의 소란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밤샘 작업과 팀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윤서아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름이 불리자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수많은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가 등 뒤에 날아와 박혔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이것은 기적이나 요행이 아니었다. 실력으로 쟁취한 정당한 결과였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숨결과 인간의 삶을 잇는 철학을 담고 있었고, 진숭그룹의 보수적인 임원들조차 그 혁신성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식적인 발표가 끝나고 일주일 후, 서아는 계약을 위한 첫 공식 미팅을 위해 진숭그룹 본사를 찾았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대리석 기둥과 높은 천장이 주는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곳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심장부이자 그 정점에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최상층 회장실 옆에 위치한 회의실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긴 원목 테이블의 상석, 도시를 등지고 앉은 한 남자가 있었다. 강태준, 진숭그룹의 총수, 냉혹한 카리스마와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재계의 폭군이라 불리는 남자. 서아는 지난 며칠간 그의 사진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의 존재감은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칼로 베어낸 듯한 날카로운 턱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제왕처럼 보였다. 태준의 옆으로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작은 설계 사무소 대표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앉으시죠. 윤서아 대표. 태준의 목소리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낮았다. 서아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놀라움, 불신, 그리고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뒤덮는 싸늘한 경멸감. 그의 뇌리 속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속절없이 열렸다.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날은 진숭그룹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다. 가장 신뢰했던 외삼촌의 배신으로 수천억 원대 해외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된 직후였다. 인간에 대한 환멸과 배신감으로 태주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파티의 주인공이었지만 가장 외로운 이방인이었다. 모두가 그의 권력과 재력에 아첨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상처를 보지 못했다. 그는 연회장의 소음을 피해 테라스로 나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때였다.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 우산을 쥐어주었다. 감기 드시겠습니다. 꾸밈없는 목소리. 화려한 파티의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그녀는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아마도 행사를 돕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하청업체의 말단 직원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고요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아첨도, 욕망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염려만이 담겨 있었다.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에 질식할 것 같았던 것일까?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타인에게 드러냈다. 그는 그녀에게 외삼촌의 이야기를, 자신의 상처를 두서없이 쏟아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함께 아침을 맞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차가운 이성과 함께 지독한 현실인식이 태준을 덮쳤다. 그는 진숭그룹의 후계자 강태준이었다. 하룻밤의 실수로 스캔들에 휘말릴 수는 없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어젯밤에 순수해 보이던 눈빛은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 여자도 다른 여자들처럼 자신의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거액을 적었다. 그리고는 옷을 챙겨 입는 그녀의 옆 테이블에 수표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 정도면 되겠지. 당신이 원했던 게 이런 거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모멸감과 경멸이 가득 담긴 말이었다. 여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수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표정으로 그를 잠시 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이내 그것이 자신의 합리화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 후로 5년 그는 그날 밤의 여자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여자가 아틀리에 S의 대표가 되어 그의 눈앞에 앉아 있었다. 강태준 회장님, 서아의 목소리가 태준을 현실로 끌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을 단단한 강철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날 밤에 순진하고 상처받기 쉬웠던 여자가 아니었다. 태준은 간신히 표정을 수습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냉혹함을 되찾았다. 아니, 전보다 훨씬 더 차가워졌다. 계획적이었군.
5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칼을 갈아온 건가? 진순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띄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속셈이겠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그녀는 전형적인 골드 디거, 즉 꽃뱀이었다. 그녀의 실력, 그것마저도 의심스러웠다. 분명 뒤에서 누군가 도와주었거나 혹은 심사위원들을 매수했을지도 모른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서한은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과 실행 계획에 대해 막힘없이 브리핑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전문적이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임원들은 처음에 무시하는 태도와는 달리 조금씩 그녀의 브리핑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태준만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할 뿐이었다. 그의 귀에는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이 들리지 않았다. 그저 돈을 노리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여자의 교활한 속삭임으로 들릴 뿐이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태준이 입을 열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윤 대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군요. 그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아틀리에 S 같은 작은 회사가 어떻게 진숭의 까다로운 보안 심사를 통과하고 한울 건축 같은 대기업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의 실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암시였다. 임원들의 얼굴에 다시 비웃음이 떠올랐다.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비결은 오직 실력뿐입니다. 회장님, 저희는 밤낮으로 설계에만 매달렸고 그 진심이 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그 과정에 의구심이 드신다면 언제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태준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거대한 그림자가 서아의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심이라 5년 전에도 당신은 그런 눈을 하고 있었지. 하지만 결국 당신이 원했던 건 돈이었어. 이번에는 목표액이 얼마지 이 프로젝트 전체인가. 서아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잊으려 했던 5년 전의 그 아침. 그 모욕적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회장님께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진숭그룹의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일로 프로젝트를 그르칠 생각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회장님께도 진숭그룹에도 큰 손해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다음 미팅 때 뵙겠습니다. 서아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혼자 남겨진 태준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감히 저 여자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어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반드시 저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녀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비천한 여자인지를 만천에 드러내리라는 결심이 이글거렸다. 한편 진숭그룹의 거대한 건물을 빠져나온 서아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강철 같던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강태준.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남자를.
이제는 매일같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마주해야 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울렸다. 액정에는 나의 전부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아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얼굴이 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방금 전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응, 우리 민준이. 엄마, 지금 일 끝났어. 이제 집에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세상, 그녀가 지켜야 할 모든 것. 5년 전 그날 밤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유일한 희망, 강태준.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으려는 여자가 바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가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얼마나 거세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첫 미팅이 있고 며칠 후 윤서아는 진숭그룹으로부터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다. 안건은 밀레니엄 타워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방안. 서아는 통보를 받는 순간 직감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심판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찾은 진숭그룹 본사. 지난번과 같은 비서가 그녀를 안내했지만 공기는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일반 회의실이 아닌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열리는 다회의실이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마주치는 진숭의 직원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수군거렸다.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회장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낙하산. 언제 잘려나갈지 모르는 하루살이. 묵직한 원목 문이 열리고 서아는 안으로 들어섰다.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회의실에는 진숭그룹의 회장 강태준을 필두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과 이사진이 모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인들이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문 앞에 선 작은 체구의 여성에게로 향했다. 마치 양떼 속에 던져진 사슴을 보는 맹수들의 눈빛이었다. 서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자신을 집어삼키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 피고석처럼 덩그러니 놓인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다. 강태준은 서아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주눅들기를, 불안에 떨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뻔뻔함에 태준의 속에서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다.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지.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룹의 명운이 걸린 밀레니엄 타워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아시다시피 최종 설계안은 아틀리에 S의 작품으로 결정되었다. 디자인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파트너의 역량에 대한 검증은 별개의 문제다. 그의 시선이 서에게 향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이었다. 윤서아 대표, 이사회의 공식적인 첫 질문에 답해주길 바란다. 직원이 5명뿐인 회사가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자금력, 인력, 기술력, 그리고 경험, 어느 것 하나 진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의 시작이었다. 태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진숭건설 사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착공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틀리에 S의 재무상태 보고서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대차대조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실적도 전무합니다. 이러다 공사 중간에 부도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연이어 다른 이사들도 거들기 시작했다. 5년도 안 된 신생회사가 이런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포트폴리오를 보니 소규모 부티크 호텔이나 개인 주택 설계가 전부던데 우리 진숭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화살이 서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끌어내리려는 하이에나 떼와 같았다. 서아는 말없이 그들의 공격을 모두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모든 공격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 마침내 강태준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말했다. 물론 디자인만 놓고 보면 훌륭했지. 심사위원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니. 하지만 때로는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한 법이다.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가 오직 설계의 가치만으로 계약을 따냈는지 아니면 회의실 밖에서의 개인적인 인연이나 다른 설득의 기술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개인적인 인연, 설득의 기술, 단어 하나하나는 점잖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지독하게 저열했다. 그녀가 여자라는 점을 이용해 몸로비나 은밀한 거래로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암시였다. 몇몇 이사들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한 여성 건축가의 전문성과 명예를 공개적으로 짓밟는 잔인한 인격 살인이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모욕감에 숨이 막혔다. 5년 전 그날 아침, 돈으로 자신을 사려 했던 그 남자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울거나 혹은 분노에 차 소리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질문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사님들, 진숭그룹의 신중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회의실은 의외라는 듯 조용해졌다. 먼저 재무 건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아틀리에 S의 지난 5년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떴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부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자기 자본으로 수행했으며 매년 200%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대한민국 어느 건축 사무소보다 깨끗하고 튼튼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행보증보험은 국내 최고 신용등급의 SGI 서울보증과 이미 가입 협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쾌했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건설 사장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다음은 인력과 경험에 대한 우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아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 구조기술, 친환경 설계, IT 시스템 분야의 대가들의 사진과 이력이 나타났다. 아틀리에 S는 5명의 정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는 프로젝트별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드림팀을 구성하는 유연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일합니다. 이것은 거대 조직이
따라올 수 없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가 소규모 프로젝트 위주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들은 모두 기존의 건축 문법을 파괴하는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온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이 사진의 표정에서 조금씩 동요가 읽히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서한은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사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암사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득의 기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밀레니엄 타워에 3D 렌더링 이미지를 띄웠다. 태양의 각도에 따라 건물의 외벽색이 변하고 바람의 흐름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살아 숨쉬는 듯한 건물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의 유일한 설득 기술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 팀원들과 제가 밤을 새워가며 쏟아부은 피와 땀, 그리고 영혼, 이 설계한 자체가 저의 언어이고 저의 인맥이며 저의 전부입니다. 만약 이 결과물을 보시고도 다른 무언가를 상상하신다면 그것은 이 위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모독이며 진숭그룹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 대한 자기 부정일 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선언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녀의 열정은 진실했다. 그녀를 공격했던 모든 명분은 힘을 잃고 부서져 내렸다. 이제 이 회의는 진숭그룹의 억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자신과 진숭그룹 전체를 가르치려 들다니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계약을 파기할 명분을 찾으려다 오히려 그녀의 능력과 가치만 증명해준 꼴이 되었다. 여하, 태준은 이를 갈며 말했다. 오늘 답변은 잘 들었다. 하지만 명심하도록 해. 윤서아 대표, 디자인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현장은 전쟁터다. 단 한 번의 실수, 아주 작은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그땐 이사회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어. 내 손으로 직접 당신을 이 프로젝트에서 끌어내릴 테니 그것은 살기등등한 경고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나가버렸다. 남은 이사들도 뻘쭘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떴다. 거대한 회의실에 다시 혼자 남은 서한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회의실을 나와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이겼다. 하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은 오늘보다 훨씬 더 혹독할 것이다. 서한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지치고 상처받은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태준이 가한 모욕, 그 경멸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두고 봐, 강태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내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어. 당신이 나를. 그리고 내 아들을 무시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그녀는 하얗게 질렸던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손을 뻗어 흐트러진 머리를 바로잡았다. 거울 속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주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강태준은 전략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회장의 눈밖에 난 파트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숭그룹의 간부들은 뼛속까지 잘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윤서아와 아틀리에 S를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칼과 총이 없는, 그러나 사람의 피를 말리는 교묘하고 비겁한 전쟁이었다. 프로젝트의 실무를 총괄하는 진숭건설의 박진수 부장은 그 선봉에 섰다. 그는 회장에게 충성심을 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박 부장은 매일같이 사소한 트집을 잡아 서아를 괴롭혔다. 윤 대표님, 저희 진숭의 공식 문서 양식은 이렇습니다. 보고서의 글씨체, 줄 강역 하나까지 완벽하게 맞춰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 설계도면은 색감이 너무 어둡군요. 그룹의 미래를 상징하는 건물인데 좀 더 밝고 희망찬 느낌으로 다시 작업해 주시죠. 내일 아침까지. 가장 심각한 것은 핵심 데이터에 대한 비협조였다. 밀레니엄 타워가 들어설 부지는 10년 전 진숭이 한 차례 다른 초고층 빌딩을 계획했다가 무산된 곳이었다. 따라서 당시 확보해둔 지질 조사 데이터와 지하 구조물에 대한 자료는 설계에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담당 부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아, 그 자료 말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서버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네요. 담당자가 장기 출장 중이라서요. 돌아오면 한번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서아와 그녀의 작은 팀은 매일 밤을 새워야 했다. 박 부장이 던져주는 불합리한 요구를 맞추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추정하여 설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사무실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박스가 산처럼 쌓여갔다. 팀원들은 지쳐갔다. 특히 이제 갓 입사한 신입 디자이너 이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에게 하소연했다. 대표님,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이건 협업이 아니라 그냥 괴롭힘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서아는 말없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알아. 힘들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비열함에 졌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라고.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실력을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에 팀원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서아는 단순한 대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함께 싸우는 전우이자 흔들리지 않는 깃발과도 같은 존재였다. 데이터 확보가 계속 지연되자 서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직접 진숭그룹 본사 지하에 있는 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디지털 파일이 없다면 먼지 쌓인 서류라도 찾아내야 했다. 박 부장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며 비아냥거렸지만 마지못해 출입증을 내주었다. 자료실은 거대하고 어두웠다. 수십 년간의 서류들이 빽빽한 석에 잠들어 있었다. 서아는 10년 전 프로젝트의 서류 뭉치를 찾아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뒤졌을까? 마침내 그녀는 낡은 도면 한 묶음을 찾아냈다. 당시 계획했던 건물의 기초구조 설계도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아는 밤늦도록 도면을 분석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무언가 이상했다. 도면에 명시된 기초 파일 필의 직경과 깊이, 그리고 사용된 철근의 규격이 해당 부지의 지질 보고서가 권장하는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시올마,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최소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중 계산을 다시 해보았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만약 이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최악의 경우 작은 지진이나 강풍에도 건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준 미달의 자재와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빼돌리려 한 명백한 부실 설계. 즉, 범죄의 흔적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0년 전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 사실을 진숭그룹은 알고 있을까? 만약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다음 날, 서한은 발견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박 부장을 찾아갔다. 박 부장은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윤 대표,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십니까? 10년 전 프로젝트는 이미 폐기된 겁니다. 괜히 건드려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예쁜 외관 디자인하는 게 당신 일이잖아. 기초공사는 우리 건설 소관이고 그는 서화를 문외한 취급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화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었다. 서화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이제 강태준과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선 문제였다. 수만 명의 목숨이 달린 안전의 문제이자 건축가로서의 양심의 문제였다. 그녀는 박 부장의 윗선, 즉 진숭건설의 총책임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진숭건설의 총책임자는 최만식 전무였다. 그는 진숭그룹의 원년 멤버로 강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실세 중의 실세였다. 서한은 비서실을 통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며칠 후 최 전무의 사무실에서 그를 마주할 수 있었다. 최 전무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하를 맞았다. 윤 대표, 어서 와요. 젊고 유능한 분이 우리 프로젝트를 맡아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런데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어. 그의 부드러운 태도에 서하는 잠시 경계심을 풀 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 온 자료를 내밀며 설명했다. 전무님, 다름이 아니오라. 10년 전 기초설계 도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서하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최 전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서류를 넘겨받아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초의 전무는 안경을 벗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헤어, 이런 일이 있었군.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오. 윤 대표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만. 정말 고맙소.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서하는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빛을 보았다.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바로잡도록 하겠소. 그러니 윤 대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본연의 디자인 업무에만 집중해 주시오. 특히 이 사실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하니 강 회장님께도 보고는 내가 따로 올리겠소. 알겠지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경고와 함구령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서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최만식 전무. 그가 바로 10년 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인자한 미소 뒤에는 탐욕스러운 독사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비리를 덮기 위해 서하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는 것처럼 꾸며 공을 가로채고 동시에 서에게는 입을 다물라고 협박한 것이다. 이제 서하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정면에서는 강태준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멸시가, 등 뒤에서는 최 전무의 추악한 비리와 음모가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그날 밤 서한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발견한 결함이 담긴 낡은 청사진과 그녀가 새로 작업한 완벽한 구조 계산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성벽에 홀로 맞서는 병사와 같았다. 한쪽에서는 대놓고 창을 던지고 다른 쪽에서는 등 뒤에서 독이 묻은 칼을 겨누고 있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이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는 그녀의 어깨는 너무나 가냘펐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5살 배기 아들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민준은 서아를 보며 엄마, 힘내라고 외치는 듯했다. 서아는 사진 액자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나약했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한 싸움이었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래, 도망치지 않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강태준의 멸시도, 최 전무의 음모도, 그 무엇도 그녀를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진실이라는 무기로 이 2개의 거대한 벽을 모두 넘어설 것이다.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진숭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도시의 야경을 압도하며 서 있었다. 저 빌딩의 꼭대기에 앉아 자신을 비웃고 있을 강태준을 향해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그 아래 부패의 그림자를 숨기고 있는 최 전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윤서아를 향한 진숭그룹의 조직적인 압박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예상외로 끈질기게 버텨냈다. 박 부장을 위시한 실무진의 괴롭힘은 그녀의 완벽한 일 처리와 논리적인 대응에 번번이 막혔고 최만식 전무의 회유와 압박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녀는 최 전무의 비리 증거를 직접 폭로하는 대신 구조 안전 문제를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론화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이로써 최 전무는 섣불리 그녀를 해코지할 수 없게 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 손쉽게 짓밟아 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작은 풀꽃이 사실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바위 틈의 소나무와 같아졌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부하들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저 여자가 상상 이상으로 교활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군. 조바심이 난 그는 직접 아틀리에 S의 사무실을 급습하기로 마음먹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그녀의 일터에 직접 나타나 압박을 가하고 약점을 잡아내려는 속셈이었다. 다음 날 오후 예고도 없이 강태준은 비서 1명만 대동한 채 서아의 사무실이 있는 작은 건물 앞에 섰다. 진숭의 거대한 본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낡고 소박한 건물이었다. 그의 값비싼 세단은 좁은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아틀리에 S는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태준은 진숭그룹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잠시 당황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와 밝고 아늑했다. 벽면은 건축 스케치와 도면,
영감을 주는 사진들로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크고 작은 건물 모형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짙은 커피 향과 종이 냄새가 섞여 열정과 생기가 넘치는 공간이었다. 4명의 젊은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총수의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아 역시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회장님,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내 프로젝트 현황을 내가 보겠다는데 예고가 필요한가? 태주는 쏘아 붙이듯 말하며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그는 서아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거만하게 섰다. 구조 안전 문제로 시끄럽게 하더니 정작 중요한 디자인 작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일정의 차질이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은 윤 대표가 져야 할 거야. 걱정 마십시오.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아가 관련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잠시 등을 돌려 캐비닛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태준의 시선이 무심코 그녀의 책상 위를 향했다. 그리고 그의 눈길은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에가 닿았다. 해맑게 웃고 있는 남자아이의 사진이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하얀 티셔츠를 입고 공원에서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아이의 머리카락. 행복감의 반달처럼 예쁘게 휘어진 눈. 그리고 시원하게 올라간 입꼬리. 순간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익숙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강렬한 기시감이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낯설지가 않았다. 특히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매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가 기억 저편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굴 닮은 거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흔들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5년 전 그날 이후 그녀가 누구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오히려 그는 더 냉소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래, 그날 이후 바로 다른 부잣집 남자를 물어서 정착했겠지. 이 아이는 그 결과물일 테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나를 다음 타겟으로 삼은 건가. 그는 사진 속 아이를 그녀의 또 다른 무기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 박힌 작은 가시처럼 아이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바로 그 시각. 진숭그룹의 명예회장이자 태준의 어머니인 오지혜 여사는 밀레니엄 타워의 공사 현장을 찾았다. 오 여사는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태준이 점점 더 냉혹하고 비정하게 변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최근 작은 설계 사무소 하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직접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밀레니엄 타워 프로젝트는 그녀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수권 사업이기도 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서아는 주말에도 현장 사무실에 나와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봐주기로 한 동생에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들 민준을 데리고 나온 터였다. 민준은 얌전히 엄마 옆에 앉아 공룡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나 잠깐만 저기 가서 흙 구경하고 오면 안 돼요. 안 돼. 민준아, 위험해. 여기서 엄마랑 같이 있자. 잠시 서아가 현장 소장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민준이 색연필을 떨어뜨렸다. 색연필은 대굴대굴 굴러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민준은 엄마 몰래 조심스럽게 의자에서 내려와 색연필을 주우러 나섰다. 바로 그때 수행원 몇 명을 대동한 오지혜 여사가
현장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색연필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던 민주는 뒤로 다가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혔다. 이오미오, 오 여사는 놀라 아이를 붙잡았다. 민주는 엉덩방가를 찍고는 동그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이는 울지도 않고 야무지게 사과부터 했다. 오 여사는 아이를 일으켜주며 옷의 흙을 털어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자신의 아들 강태준의 어린 시절과 놀라울 정도로 똑 닮아 있었다. 동그란 이마, 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 눈빛까지. 얘야, 이름이 뭐니? 오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준이에요. 5살이에요. 민준이구나. 이름도 참 멋지네. 어쩌다 여기 혼자 있니? 엄마는 어디 계시고? 엄마는 저기서 일하고 계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을 짓는 사람이거든요. 민주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다. 그 모습에 오 여사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영특하고 당찬 아이였다. 그녀는 민준과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낮췄다. 아이에게서는 좋은 비누 냄새가 났다. 그때 아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서아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민준아 엄마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서아는 아이를 혼내다가 아이 앞에 서 있는 기품 있는 노부인을 보고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폐를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 여사는 서아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단정하고 영리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소문으로 들었던 요사스러운 꽃뱀과는 거리가 멀었다. 괜찮아요. 아이가 아주 똑똑하고 예의 바르네요. 이 아이가 윤서아 대표님 아들이었군요. 오 여사의 말에 서아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진숭에서 일하시나 아이가 아빠를 쏙 빼닮았나 봐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서. 오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하게 서아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에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민준이는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오 여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5년 전 외삼촌에게 배신당하고 거의 폐인처럼 지냈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눈앞에 이 아이의 나이는 정확히 5살, 그리고 강태준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얼굴. 오 여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민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서에게 힘들겠지만 아이를 아주 잘 키우셨군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지의 여사는 휴대폰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보았다. 5살 생일에 고깔 모자를 쓰고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어린 태준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 만났던 민준의 얼굴과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그녀의 온화했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 태준이 지금 저 여자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만약 자신의 예상이 맞는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이 진숭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핏줄을 제 손으로 직접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셈이었다. 김비서. 네. 명예회장님. 아틀리에 S의 윤서아 대표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시 조사해봐.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오지혜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강태준이 만든 폭풍의 한가운데로 또 다른 거대한 태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강태준의 공공연한 저기와 최만식 전무의 보이지 않는 음모 속에서 윤서아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진숭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아틀리에 S라는 다윗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낮에는 밀레니엄 타워의 설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하며 진숭 실무진의 교묘한 회방을 막아내야 했고, 밤에는 초의 전무가 덮어버린 10년 전의 비리를 파헤치며 구조 안전을 확보할 대안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몸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고, 식사는 커피와 샌드위치로 때우기 일쑤였다. 거울을 볼 시간조차 없어. 어느 날 문득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랄 정도였다. 뺨은 수척해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와 있었다. 강철 같던 정신력도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포기하고 그저 평범한 엄마로, 작은 건축가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를 경멸하는 남자와 그녀를 이용하려는 남자들 사이에서 버티는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너질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아들 민준이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면 엄마다 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안기는 작은 몸뚱이가 있었다. 그 온기, 그 부드러운 살 냄새는 그녀의 모든 피로와 절망을 씻어내는 유일한 명약이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 볼 생각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 서아는 민준을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맞서 싸울 수 있었다. 민준의 웃음은 그녀의 무기였고 민준의 미래는 그녀의 대의였다. 그날은 민준이 유치원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날이었다. 서아는 모처럼 주말에 일을 쉬고 아들의 손을 잡고 키즈 카페로 향했다.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신나는 음악 속에서 서아는 잠시나마 진숭그룹의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엄마가 될 수 있었다. 엄마, 나 저기 쿠키 먹어도 돼요. 민준이 알록달록한 아이싱이 올라간 쿠키를 가리켰다. 그럼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서아는 다른 엄마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민준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민준이 밭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이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서아는 불길한 예감에 민준에게 달려갔다. 아이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을 부여잡으며 숨쉬기 힘들어했다. 목과 팔에는 두드러기 같은 붉은 반점들이 순식간에 번지고 있었다. 민준아, 왜 그래?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쌕쌕거리는 소리만 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아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가 먹었던 쿠키를 집어 들었다. 쿠키의 성분표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땅콩 분말함유. 서아는 민준을 들쳐 안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발.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서아는 의식을 잃어가는 아들의 작은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신이 있다면 제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보호자처럼.
서아는 응급실 박복돼서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 1분이 1년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급히 나와 그녀를 불렀다. 강민준 어린이 보호자분. 네, 저예요. 우리 아이는요, 괜찮은 건가요? 급한 불은 껐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아나필락시스요. 네. 심각한 수준의 땅콩 알레르기입니다. 이런 급성 알레르기는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혹시 가족 중에 비슷한 알레르기를 가진 분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아이 아버지 쪽이라든가 아이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뇌리 속, 잊고 있던 5년 전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끄러운 파티장. 웨이터가 건네는 카나페를 무심코 받으려던 그녀에게 술에 취한 강태준이 나직하게 말했었다. 그거 먹지 마. 네. 빌어먹을 땅콩가루. 난 저거 조금만 닿아도 숨을 못 쉬어. 그는 지독하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다른 술을 집어들었다. 그때는 그저 그가 까다로운 입맛을 가졌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그 기억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다. 비로 먹을 땅콩가루, 숨을 못 쉬어. 그랬다. 민준이 겪은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준은 강태준을 닮은 것이 아니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유전자 깊숙이 새겨진 치명적인 약점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남자. 자신을 경멸하고 파괴하려는 그 남자의 흔적이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몸속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공평했다. 자신은 혼자인데 적은 아들의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었다. 아들이 가진 치명적인 알레르기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해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잔인한 증거였다. 잠시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주는 안정을 되찾고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작은 팔이 서아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아들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잠든 아이의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자신의 아들은 진순그룹의 황제, 강태준의 유일한 핏줄이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어머니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를 뺏어가려 할까? 아니면 이 아이마저 자신의 어머니처럼 경멸하고 무시할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내 거대한 분노와 모성애로 바뀌었다. 강태준, 당신은 몰라. 서아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이 아이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마가 되어서라도 당신과 싸울 거야.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차가워졌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싸움은 아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어미 사자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녀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처절하고도 신성한 전쟁이 되었다.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때보다 더 선명하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준의 알레르기 쇼크 사건 이후 윤서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강인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경멸에 상처받지 않았고 최만식 전무의 음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 기준은 오직 하나. 아들 민준이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아들이 가진 유전적 약점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결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다는 절박한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더욱 일에 몰두했다. 초의 전무가 숨기려 했던 10년 전의 부실 설계를 파고들어 마침내 그의 비리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것을 무기로 최 전무를 협박하는 대신 진숭그룹의 공식적인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기존의 부실한 기초 설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 공법을 제시하여 이사회를 압박했다. 결국 이사회는 그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최만식 전무는 비리 혐의로 강제 해임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서아가 제시한 새로운 기초공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윤서아는 마침내 자신의 실력으로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프로젝트의 안전을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밀레니엄 타워의 상냥식 애샹리앙 신알이 밝았다. 건물의 골조 공사가 끝나고 최상층에 대들보를 올리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상징적인 행사였다. 현장에는 진숭그룹의 모든 임직원과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서아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춰가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방해와 음모 속에서도 그녀의 디자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날이었다. 주말이라 민준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녀는 비교적 안전한 현장 본부 건물에 민준을 데려와 얌전히 기다리게 했다. 강태준 역시 단상 위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서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만식 전무가 그녀 때문에 낙마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저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영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경멸감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진숭을 흔들기 위해 더 큰 야망을 품고 있다고 오해했다.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거대한 크레인이 마지막 대들보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현장 한쪽에서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쿵 하는 굉음이 울렸다. 초의 전무의 해임에 앙심을 품은 그의 신복 몇몇이 일부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쌓아두었던 건설 자재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놀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대피하는 과정에서 잠시 엄마를 보러 본부 건물 밖으로 나와 있던 민준이 인파에 휩쓸려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는 바닥에 있던 날카로운 철근 조각에 팔이 깊게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민준아, 서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가 피를 흘리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민준은 곧바로 진숭그룹 협력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신경손상은 피했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모후자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의 혈액형이 Rho-AB형입니다. 국내에서는 극히 드문 혈액형이라 지금 병원 혈액은행에 재고가 없습니다. 전국 혈액권을 통해서도 수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서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벽에 기댔다.
자신의 무력함에 피눈물이 났다. 응급실은 비상이 걸렸다. 민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난번 민준의 알레르기 쇼크를 담당했던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잠깐만요. 이 아이, 지난번에 땅콩 알레르기로 왔던 아이 맞죠? 네, 맞습니다. 희귀, 알레르기에. 희귀 혈액형이라. 이상하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다급하게 병원장에게 달려갔다. 병원장님, 혹시 우리 병원 최대 후원자이신 진숭그룹 강태준 회장님의 의료기록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까? 병원장은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즉시 전산팀에 연락했다. 잠시 후 컴퓨터 화면에 강태준의 신상 정보가 떴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정보가 적혀 있었다. 혈액형 RH AB형. 특이사항 땅콩 아나필락시스 쇼크 병력 있음. 병원장과 의사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였다. 아니,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부를 수 없었다. 당장 강태준 회장님께 연락해. 시각은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상냥식 사고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며 격노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고의 배후에 최만식의 잔당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당장 관련자들 전부 해고해. 그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치는 순간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연결했다. 진숭 병원장의 직통 전화였다. 무슨 일이야? 태준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긴급 상황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병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저희 병원 응급실에 강민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과다출혈로 매우 위급합니다. 아이의 혈액형이 RH AB형이라 지금 당장 수혈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회장님밖에 없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강민준, 그게 누군데 나한테 연락을 해.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여. 오늘 상냥식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입니다. 보호자는 아틀리에 S의 윤서아 대표입니다. 윤서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늘 현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듯 미친 듯이 헤매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병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걸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아이, 회장님의 의료 기록에 있는 것과 동일한 유전적 요인이 강한 땅콩 알레르기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망치가 울리는 듯했다. 윤서아의 아이, 상냥식 사고, RHAB형, 그리고 땅콩 알레르기. 그의 뇌리 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 그녀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아이의 사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기시감, 웃을 때마다 자신과 기묘하게 닮아있던 그 눈매. 설마,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부정했지만 심장 깊은 곳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불가능한 우연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끔찍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태준은 전화를 끊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차 대기시켜 당장 그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채 올라탔다. 엔진이 터질 듯 굉음을 내며 차는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이었다. 분노, 불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타심이나 동정심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모든 것을 뒤흔드는 잔인한 진실의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다. 진숭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강태준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응급실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병원 복도는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룹 회장의 예기치 않은 방문에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윤서아의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수술실 앞. 하얀 벽에 기대어 위태롭게 서 있는 윤서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텅 빈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평소에 당당하고 강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아이의 생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한 명의 어머니가 있을 뿐이었다. 태준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꾸민 정교한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생각했다. 윤서아 씨,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무슨 속셈으로 내게 연락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나에게 묻지 마세요. 나도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냘팠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나왔다. 보호자분, 그리고 강태준 회장님. 의사는 태준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수혈이 절실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태준은 대답 대신 의사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수혈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나? 그의 질문에 서아의 어깨가 무너지듯 떨렸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아이의 안위보다 진위 여부를 따지고 있었다. 의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결심한 듯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정식 유전자 검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수혈 적합성 판단을 위해 몇 가지 핵심 유전자 마커를 비교 분석하는 긴급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이 서류의 마지막 줄에 가 닿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친자관계 확률 99.99%. 그 숫자는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철퇴가 되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오만과 편견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비틀거리며 수술실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 작은 침대에 수많은 의료기기를 매달고 누워있는 아이가 보였다. 산소 마스크 속에서 가쁘게 숨을 쉬는 작은 얼굴. 얼마 전 사진으로 보았던 자신과 기묘하게 닮았던 바로 그 아이였다. 아들, 내 아들. 그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메아리 쳤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소하고도 두려운 감각이었다. 그는 그 아이를 향해,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향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러 왔던가. 그는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은 아버지가 되었다. 회장님,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태준의 눈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의 오만하던 제왕의 얼굴은 사라지고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하겠습니다. 당장 시작합시다. 채열실의 침대에 누운 태주는 자신의 팔에서 빠져나가는 검붉은 피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진숭그룹의 핏줄.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피가 이제 이름도 몰랐던 자신의 아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혈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의 외면과 경멸에 대한 첫 번째 속죄 행위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길었던 수술이 끝나고 민주는 위기를 넘겨 VIP 병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서아는 창백하게 잠든 아들의 곁을 뜬 눈으로 지켰다. 태주는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잠시 후 서아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태준을 지나쳐 정수기로 향했다. 잠깐만. 태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지? 왜 5년 동안이나? 서아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서지 않은 채 텅 빈 복도를 울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다면 대체 이유가 뭐였나? 돈이요. 서아는 실수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감정이 소진되어버린 잿더미 같았다. 5년 전 그날 아침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잠에서 깨자마자 내게 수표 한 장을 던졌죠.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이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기계적으로 읊조렸다. 이 정도면 되겠지. 당신이 원했던 게 이런 거 아닌가. 당신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인격과 내 마음을. 그깟 돈 몇 푼으로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런 당신에게 어떻게 아이의 존재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면 당신은 내게 얼마짜리 수표를 또 던졌을까요? 당신의 경멸로부터, 당신의 오만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라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에게 경멸당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제 아들의 존재를 5년 동안이나 부정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으니까. 서아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다시 민준의 병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진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그대로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숭그룹의 황제 강태준은 그 순간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자부심, 그의 명예, 그의 모든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후회와 자기 혐오라는 거대한 구멍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던 강태준은 밤새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다. 동이 트고 병원의 아침이 시작되자 그는 헝클어진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회와 죄책감은 그의 영혼을 잠식했지만 그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강태준이었다. 진숭그룹의 총수이자 뭐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해왔던 남자. 그는 속죄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아는 속죄의 방식은 오직 하나.
바로 돈과 권력이었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거침없었다. 민준이를 이 병원 최고의 VIP 스위트룸으로 옮겨 국내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들을 전부 호출하고 24시간 전담 간호팀을 붙여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최고급 유기농 환자식부터 장난감, 책, 옷까지 이 백화점을 통째로 사서라도 부족함이 없게 해.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윤서아 씨를 만나게 해. 위자료, 양육비, 원하는 건 뭐든지 백지수표를 줘서라도 그녀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제시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의 공백을 물질적인 것으로나마 메워 보상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자 책임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병원장이 직접 찾아와 VIP 스위트룸으로의 이동을 권했지만 서아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민준이는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고디어 백화점에서 온갖 최고급 장난감과 아동복이 산더미처럼 병실로 배달되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것들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전부 돌려보냈다. 배달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태준의 비서에게 하소연했다. 결정타는 태준의 법무팀장이 찾아왔을 때였다. 진숭그룹의 고문 변호사는 서에게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등기 서류와 거액의 양육비 지급 각서, 그리고 민준을 위한 신탁펀드 서류를 내밀었다. 서아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변호사의 눈앞에서 그 모든 서류를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돌아가서 강태준 회장님께 전하세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변호사에게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태준은 만견자실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돈과 편안한 삶을 마다하는 여자가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그는 직접 그녀를 만나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민준의 병실 앞으로 다가갔다. 마침 서아가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성의를 보이면. 당신도 받아들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태준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서아는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성의요. 이게 당신의 성의인가요? 돈으로 내 입을 막고.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수작이 아니고. 예배았다니 나는 내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것뿐이야. 최선 서아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당신이 말하는 최선이 고작 이거였군요. 비싼 병실, 비싼 장난감, 그리고 돈뭉치. 당신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오만한 말이에요. 그녀는 태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똑똑히 들으세요. 강태준 씨. 민준이에게 필요한 건 후원자가 아니에요. 아빠가 필요한 거라고요. 기저귀 한 번 갈아줘 본 적 없고, 아이가 열이 날 때 밤새 곁을 지켜본 적도 없고,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온가리 할 때 들어주지도 못했던 당신은 아직 그 이름을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바보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태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걸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 정도 머리도 없이 어떻게 진숭그룹을 이끌어 오셨어요? 서아는 차갑게 돌아섰다. 태준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했다. 이 사회 임원들을 호령하던 카리스마도.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던 협상 능력도 이 모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며칠 후 민주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태주는 그저 멀리서 서아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서아에게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왜 자꾸 우리를 쳐다봐? 그 순진한 질문이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저 이상한 아저씨일 뿐이었다. 한편 태준이 개인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진숭그룹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최만식 전무는 궁지에 몰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탄로나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윤서아와 그리고 자신을 쳐낸 강태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강태준, 내 놈이 나를 배신해. 그리고 저 어린 계집애가 감히 나를 물어뜯어.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는 이대로 순순히 죽어줄 생각이 없었다. 자신이 무너진다면 밀레니엄 타워 프로젝트 자체를 무너뜨려 모두 함께 지옥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아직 진숭건설 내부에 남아있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계획을 변경한다. 더 이상 저 계집애를 괴롭히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돼. 프로젝트 자체를 끝장내 버려. 아무도 복구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최 전무의 지령은 잔인하고 극단적이었다. 그의 신복들은 밀레니엄 타워의 핵심인 새로운 기초공법에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기로 공모했다. 그들은 특수 제작된 고강도 강철 케이블의 인장 강도 시험 보고서를 조작하고 기준 미달의 불량 자재를 몰래 반입하여 시공했다. 당장은 아무도 눈치챌 수 없지만 건물의 하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해지면 모든 것을 파괴할 시한폭탄과도 같은 짓이었다. 그날 오후 태주는 병원에서 돌아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서아가 던져준 스스로 생각하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가 난생 처음으로 맞닥뜨린 풀 수 없는 문제였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렸다. 현장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호해,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으로 와보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새로 타설한 기초구조물 일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은 태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균열. 그것은 건물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개인적인 과거를 바로잡으려 허우적대는 동안 그의 미래와 진숭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윤서아의 건축가로서의 생명까지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 기초 구조물의 균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진숭그룹의 심장부에 터진 시한폭탄이었다. 뉴스는 연일 밀레니엄 타워의 부실 공사 의혹을 대서특필했고 진숭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신뢰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강태준은 사면촉에 몰렸다. 분노한 이사들은 모든 책임을 그와 윤서에게 돌렸다. 이게 다 회장님께서 저런 근본도 없는 작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윤서아 대표를 해임하고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태주는 패닉에 빠진 이사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리고 그 역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윤서아의 잘못된 설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장 현장 본부로 달려갔다. 현장 본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정부에서 파견된 안전진단팀과 진숭의 기술진, 그리고 기자들이 뒤엉켜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심에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안전모를 쓴 채 균열이 발생한 지점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기술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황이 아닌 냉철한 전문가의 집중력만이 서려 있었다. 윤서아 씨, 태주는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제안한 새로운 공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대체 설계를 어떻게 한 거야? 그것은 그의 오래된 오만함이 내뱉은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비난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회장님이야말로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하세요. 제 설계는 완벽합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이론적으로는 그 어떤 공법보다 안전합니다. 이건 설계 결함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사보타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실 자재를 사용했거나 시공 과정에서 장난을 친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만식, 자신에게 버림받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그라면 충분히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태주는 깨달았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윤서아는 자신의 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 알겠소. 일단 당신 말을 믿지.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나와 협력해야겠소. 당신의 기술적 분석과 나의 권한이 모두 필요해. 범인을 잡아내고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겠나. 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예전과 같은 경멸이 아닌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진숭그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모든 것을 건 작품이자 그녀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그렇게 강태준과 윤서아의 불편하고도 필연적인 연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현장 본부 한쪽에 임시 월룸을 꾸렸다. 더 이상 회장과 하청업체 대표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명의 지휘관이었다. 나는 최만식의 돈줄과 인맥을 역추적하겠소. 진숙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그의 끈앞풀들을 찾아내지. 저는 비파괴 검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어느 자재가 어떤 방식으로 조작되었는지 밝혀낼 겁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에 가까웠다. 서아는 초음파 탐상 장비를 동원해 기초 구조물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이어진 분석 끝에 그녀는 마침내 문제의 지점을 찾아냈다. 특정 구간에 시공된 철근 케이블의 밀도가 설계와 다르게 현저히 낮게 측정된 것이다. 찾았어요. 이 구간입니다. 누군가 고강도 철근 대신 외관만 비슷한 저급 철근을 사용했어요. 바로 그 시각, 태준 역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자재 구매 내역과 물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리고 최만식의 신복으로 알려진 자재팀 차장이 유령 회사를 통해 문제의 저급 철근을 납품받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해외로 도피하려던 최만식의 비밀 계좌였다. 모든 증거는 최만식을 가리키고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다.
태주는 처음으로 윤서아라는 여자를 제대로 마주보게 되었다.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그녀의 천재성,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결코 돈을 노리는 꽃뱀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거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었다. 서아 역시 조금씩 달라지는 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진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기술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서투른 방식으로나마 밤새마는 그녀에게 말없이 커피를 건네고 그녀의 브리핑을 경청하는 그의 모습에서 서아는 5년 전 그날 밤 잠시 보았던 그의 외로운 이면을 다시 발견했다. 마침내 모든 증거를 확보한 날 밤이었다. 룸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벽에는 최만식의 범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윤서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지. 그것은 그의 인생 최초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변명도, 조건도 없는 완벽한 자기반성이었다. 당신은 훌륭한 건축가이자 강한 어머니였어. 그런데 나는 내 편견에 눈이 멀어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오. 서아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는 않았다. 사과는 나중에 민준이에게 직접 하세요. 서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보다는 아들에게 더 미안해 하셔야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제 마지막 전투만 남았군. 태준이 벽에 붙은 증거들을 보며 말했다. 최만식을 법정에 세우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해. 그리고 진숭의 신뢰를 되찾아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를 자극하는 거야.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방역을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파트너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적의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한 단단한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후의 결전이 임박해오고 있었다. 강태준과 윤서아의 방역은 치밀하고 신속했다. 그들은 언론의 진숭그룹 내부의 비리 세력이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곧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려 최만식을 압박했다. 동시에 태준은 최만식의 자금줄을 모두 차단하여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궁지에 몰린 최만식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조작된 자재들 중 아직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을 해외로 빼돌려 증거를 인멸하고 그 돈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 태준과 서아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렸다. 그들은 최만식의 신복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인천항의 한 폐창고에서 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약속된 날 밤 폐창고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만식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부하를 시켜 거래를 진행했다. 부하가 밀거래상으로 위장한 태준의 사람과 접선하여 돈가방을 확인하는 순간 사방에 숨어있던 경찰과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범죄 현장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근처 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만식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의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후였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진숭그룹의 전직 임원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전말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밀레니엄 타워의 균열은 윤서아의 설계 결함이 아닌 명백한 사보타주였음이 밝혀졌다. 최만식과 그의 일당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다. 진숭그룹의 주가는 다시 치솟았고 윤서아와 아틀리에 S는 불굴의 의지와 실력으로 거대 악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밀레니엄 타워의 공사는 전면 재개되었다. 부실하게 시공되었던 기초는 서아의 완벽한 설계에 따라 더욱 튼튼하게 보강되었고 건물은 이전보다 더 힘차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강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죄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을 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부로 진숭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장내는 술렁였다. 그룹 총수로서 내부의 부패를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당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진숭이 나아갈 올바른 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진숭의 황제로 군림해 온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는 권력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옴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 오지혜 여사의 눈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아들이 마침내 껍질을 깨고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강태준에게는 갑자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그는 그 시간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바로 아들, 민준이었다. 그의 첫 번째 노력은 서툴기 짝이 없었다. 그는 서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에 2번 민준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가 좋아한다는 공룡 로봇을 사 들고 갔지만 아이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라며 시큰둥해했다. 그는 아이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땀만 흘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5살 아이와 친해지는 법을 공부했고 동화책을 수십 번씩 연습해서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이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태준의 서툰 노력 속에서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밀레니엄 타워는 마침내 위용을 드러내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강태준 역시 이상한 아저씨에서 조금씩 아빠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한강공원에서였다. 태준은 민준의 2발 자전거 뒤를 잡고 함께 달리고 있었다. 아빠 놓으면 안 돼, 무서워. 민준이 소리쳤다. 아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괜찮아, 민준아. 아빠가 절대 안 놓을게. 페달을 힘껏 밟아봐. 태준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아들의 자전거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몇 번을 넘어졌다. 아이의 무릎이 까지기도 했다. 하지만 태준은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그는 넘어진 아이를 안아 일으켜 흙을 털어주고 우리 아들 용감하네. 다시 해볼까? 라며 다정하게 격려했다. 서아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어느덧 따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민준이에게 해줄 수 없었던 아빠의 자리가 저렇게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다. 지난 5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태준이 잡고 있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살짝 놓았다. 민주는 그것도 모른 채 혼자 힘으로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1미터, 2미터, 아이는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와 아빠 나 혼자 탔어 내가 해냈어. 민주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태준의 얼굴에는 그가 진숭그룹의 회장으로서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지어본 적 없는 순수한 기쁨과 감격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태준이 그녀를 발견하고 마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서하도 마주 웃어주었다. 그 미소 속에는 조심스러운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 속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하나의 가족이 길고 길었던 오해와 증오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함께 만들어갈 행복이라는 이름의 길이었다.